색다른 시선 특별기획 검찰을 말하다. 네, 검찰을 해부하는 시간입니다. 검찰을 말하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저자입니다.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 고문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행태, 나아가서 법원의 행태까지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볼까요? 그 연속성상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봤다면 이제는 그분들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형사 재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폭력을 이유로 해서 국가를 상대로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할 때 도대체 검찰과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는지 어떻게 정의를 짓밟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연속동상에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른바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는데 가혹행위나 나가서 고문을 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 옥살이까지 시켰고 그래서 근데 재심까지 가가지고 거기 무죄임이 확정이 됐으면 당연히 배상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정의입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좀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잖아요. 그건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이잖아요. 민사 재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검찰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 같은 경우도 전부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 중에 그걸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검찰이 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국가가 이제 그 민사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그 휘말렸으면 국가가 다른 뭐 변호사가 되든 법무법인이 되든 그쪽에 의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정부공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다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어서 왜요? 실제로 실무소송은 그쪽에서 하면서도 모든 지휘 감독은 이쪽에서 검사한테 받는. 예를 들어서 법무공단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손해배상 사건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 감독은 또 검찰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왜요? 검찰청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장에 떼어내야 될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법률가가 자기 사건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정직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왜곡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제3자가 해야 되는 게 가장 공정한 어떤 소송이 될 건데 지금 현재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는 흔히 그러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 이렇게 등식화시키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귀동량으로 들었는데 검사가 정부 기관이라는데 파견 나가는 게 되게 많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논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검사들이 해온 거 가면 거기 가서 대접받는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검찰청 입장에서는 모든 조직에 파견 나간 검사들로부터 동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취합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든 고급 정보가 검찰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할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걸 컨트롤하고 법률적인 조언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검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이나 방안이나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걸 좀 확인을 하고요. 근데 다시 이제 본류로 넘어가서 자 재심까지 가가지고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서 손배 갔어요. 그럼 당연히 보통 이기지 않나요? 아닙니까? 이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요. 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국가 공권력이 부당하게 행사가 돼서 억울한 민간인한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재심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가 먼저 소멸시효가 지났다.
또 그겁니까? 예, 소멸시효가 끝났다.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질 이유도 없고 우리가 배상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게 법원에 가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법원도 그걸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사건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서. 아니, 지금 검찰이 그렇게 소멸시효를 자꾸 기간 지나서 책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입증하라는 말이냐. 우리 이제 법률적으로 발달하는 뭐 장애 사유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장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그렇게 뭐 소멸시효 이런 거 주장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해가지고 이제 일부 국가한테 대해서도 배상하라는 그런 승소 판결을 내리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요. 저는 뭐 법을 모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되는 순간부터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불법행위라고 하는 게 행위 당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지난주 얘기였죠. 그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 1968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박정희 정권은 10년 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년을 소멸시효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안 시키는 겁니까?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법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간 법원의 입장은 일단은 행위 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된다. 행위 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고문을 당했다면 그게 재심을 통해서 내가 고문당해서 허위 자백을 해가지고 조작된 사건이 확정이 되는 게 어느 시점에서 상관없이 내가 고문당한 그 시점부터가 그러니까 소멸시효 그러니까 기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산점이라고 기산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잖아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 이제 변호인들이 계속 소송 대리인들이 주장하는 게 그건 권리남용 아니냐. 신의성실 원칙상 있을냐.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너희들이 그 시효에 해당된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권리남용이 아니고 뭐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어렵게 얘기할 거면 당신이 한번 당해봐. 그럼 되나?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나 한번 해봐.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또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검찰은 그렇다 쳐요.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논리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법률 생활에 안정이 필요한데 이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는 행위다. 법의 대원칙인데 이걸 함부로 그렇게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논리로 인해서 이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여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나갈게요. 좀 소멸시효 이야기, 이제 공소시효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게 그 대구에서인가요? 그 여성 그 성폭행 그 사망 사건이 있었고 진범이 밝혀졌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은 강제 추방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리랑카인인가? 소멸시효라고 하는 게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주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소멸시효하고 공소시효는 약간 다른데요. 공소시효는 이제 형벌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간이고요. 그렇죠. 기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를 못하고 처벌을 못한다. 그게 공소시효죠. 그게 공소시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들이 시간이 오래 경과가 되면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그리고 그 사람도 그만큼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생활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 사람이란 게 가해자 얘기예요. 그런 식의 논리들에 의해서 소멸시효도 인정이 되고 공소시효도 인정이 됩니다. 그 논리를 누가 만든 건데요? 법학자들이 다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사실 정의를 짓밟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예를 들어보면 사채업자한테 돈을 5천만 원을 꿨는데 이걸 20년, 30년 뒤에도 끝까지 갚아야 된다고 자식 때까지 묻혀서 그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거꾸로 이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소멸시효 같은 그렇죠. 게. 그래서 이게 100% 나쁜 제도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으나 예. 그러나 이게 정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는데 지금 법의 논리는 정의를 훼손시키는 논리다. 그리고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국가와 개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국가가 얼마나 우월적인 위치에 있습니까? 근데 그런 국가 폭력을 행사해서 수많은 고통을 안겨줬던 그 국가가 마치 개인 간의 원칙으로 환원시켰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 중요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시면 그럼 소멸시효 기간 동안에 가해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했을 테니까 그 가해자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국가가 그럽니까? 자기가 우리가 그런 조작 사건을 한 적이 있었나? 기억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개인과 국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회사에서나 적용된 듯한 법 논리를 더구나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한테 동일한 법의 잣대를 대는 게 맞냐? 이건 안 맞다. 그러니까 법원이 잘못한 거다. 이게 어떻게 그걸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면 사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비정상적으로 정말 독재 권력에 의해서 포악한 폭력으로 희생을 당한 비정상적인 일을 마치 정상적으로 있었던 일처럼 환치시켜놓고 개개인 간의 일처럼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런 논리들을 펴고 있는 법원에 대해서 이건 정말 그렇죠. 절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 재심까지 가서 무죄가 확정이 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0년 우리 한국전쟁 전후에 약 20만 명 정도의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군인이나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게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인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예, 거창 양민. 예, 유명한 뭐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전두환 정권 시대에 있었던 삼청 교육대 사건이랄지. 예. 그럼 최근에 나온 게 지금 유서 대필 사건에서의 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더니 요 소멸시효 논리로 또 기각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손해배상을 못 받고 있어요? 아니 일부만 인정을 했죠. 그건 기각해버리고. 예. 갈 길이 머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겉으로 끝까지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대단히 문제가 많고요. 긴급조치도 똑같습니다. 긴급조치는 더 황당합니다. 이 소멸시효보다도. 예. 아니 우리는 법에 따라서 법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면 그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냐? 그렇게 따르면 검찰이나 법원이나 그 악법도 우리는 그냥 단순 집행인에 불과해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대법원에서 지금 2015년도 3월 달에 나온 판결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긴급조치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만 질 뿐이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대통령이 일종의 통칭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통칭이니까 책임지지 않고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잘못해더라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러면 헌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결정을 해놓고 그 무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게 대법원 스스로 그 전에 헌법 위반돼서 무효라고 했던 그 판결을 또다시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딱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도의 정치행위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논리상으로.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내려놓고 이번에는 거꾸로 그 논리를 내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100% 기각됐습니다. 자, 근데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아까 소멸시효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법원이 재량껏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판결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재판부의 성향이 그래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겁니까? 저는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대법관들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지만 볼 수는 없으니까 짐작컨대 정말로 이 사람들이 법이 뭔지 정말 정의가 뭔지 우리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사법부가 헌법적 가치 질서를 어떻게 구현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었다 온다면 이런 판결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결을 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법원의 판결문을 인용을 하면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그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논문 몇십 장을 써서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법률가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써야 될 겁니다. 근데 탈랑 이거예요. 6줄짜리. 그걸로 40년이 넘도록 그 고통을 받아갖고 겨우 정말 노력해서 유연 무효 받아놓고 했더니 이 달라당 몇 줄을 글로 유신시대로 회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아주 폐악스러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는데 이 지금 코너의 타이틀은 검찰을 말하다입니다만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좌우 날개, 새우 좌우 날개 이야기도 하고 뭐 수레바퀴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법원이 결코 여기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은 같이 가야 되고요. 이번이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반드시 사법 개혁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판사들한테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이 사법부가 이게 정상적인 사법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단순 논리로 보면 법원이 죄송만 확실하게 건다면 검찰이 이런 짓을 하는데 당연히 한계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최후 보루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논리들이 결국은 옛날 나치 시대 때 생각해 보면요. 나치 시대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숫자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천만 명, 6천만 명이 죽었고 유대인 학살로 600만 명이 죽었어. 걔들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법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법에 따라 집행했을 뿐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논리를 지금도 대법원이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그 소장했던 아이히만이 재판에서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그 진술에서 세계적인 공분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뭐. 그런데 지금도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타이틀을 좀 바꿔요. 검찰을 말하다가 아니라 검찰과 법원을 말하다.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김희수 변호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